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입니다. 10월 11일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됐죠. 경선은 다 끝났고 선출이 됐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결선 투표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심지어 후보 교체론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과연 결선 투표가 가능할 것인지, 후보 교체, 당원들 또 일반 국민까지 참여를 해서 200만 이상이 참여를 해서 선출한 후보를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거 사례 그리고 이 선거법 또 각 당의 당원 당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논란에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났죠. 하나는 이 도중에, 경선 도중에 기권한 정세균, 김두관, 이 두 사람의 표를 기권하기 전에 이 얻었던 표를 유효표로 볼 것이냐, 무효표로 볼 것이냐. 유효표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로 과반에 미달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낙연과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 선관위는 이것을 무효표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거리 과반 50.29%를 얻게 된 것이죠. 자, 선관위가 이렇게 결정한 근거는 이겁니다. 당의 당원 당규가 있죠. 민주당 당원 당규가 있는데, 민주당은 그 20대, 그러니까 19대 대선 때도 그렇고,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이 큰 선거가 있으면은, 특별 당규를 만듭니다. 이번 대선 앞두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이 특별 당규를 만들었는데 그 59조 1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자, 이것을 놓고 선관위에서는 후보자가 사퇴하기 이전에 받은 표도 무효표다. 당연히 사퇴하고 나서 잘못 찍은 표가 있으면 그것도 무효표지만은 사퇴 이전에 받은 표도 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쪽은 그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투표했던 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된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자, 선관위 해석대로 하면은 경선 후보들 중에서 처음부터 앞서 나간 후보가 유리해집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100명으로 보죠.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자, 이 중에 이재명이 한 50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그동안 가밭을 약간 넘었으니까 50표를 받았으면은 이재명의 득표율은 50%가 되는 것이죠. 이낙연이 30표를 받았으면, 100표 중에 30표를 받았으면은 이낙연은 30% 득표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으로부터 투표 선택을 받아서 이 10표를 받았던 정세균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표를 받았던 정세균이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당 선관위는 정세균이 받은 표 10표를 아예 없었던 걸로,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100명이 아니라 90명이 투표한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이재명은 처음에 100명 중에 50명을 받았을 때는 투표율 50%인데, 90명 중에 50명의 표를 받았으면은 투표율은 55.55%가 됩니다. 득표율이 55.55%가 되죠. 그래서 5.5%가 더 올라갑니다. 자, 다른 남아있는 후보들도 올라가죠. 이낙연도 올라갑니다. 90명 중에 30표를 받았으니, 전에는 90명 중에 100명 중에 30표 받았을 때는 30%였는데 90명 중에 30표를 받으면 이것을 계산을 하면 득표율이 33.33%, 3.33%가 올라가죠. 그렇지만 앞서 나가는 이재명 후보는 5.55%가 올라가기 때문에 2.22% 차이가 나는 겁니다. 증가폭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 그 전에 이재명이 쭉 치고 계속 50% 중반대로 쭉 치고 나갔을 때까지는 이 작은 차이는 크게 신경들을 다 안 썼습니다. 물론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계속 이의를 제기를 해왔기는 하지만은, 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차이가 무효표 처리한다고 해서 그 정도 차이가 나겠느냐, 이렇게 안이하게 좀 대처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마지막 3차 선거인단 선거 슈퍼 6커에서 대반전이 일어나 버렸죠. 이것 때문에 지금 사달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 여론도 다수 여기에 반영된 선거인단 선거 3차 투표에서 이낙연이 무려 62.7%를 얻어서 28.3%를 얻은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격차가 확 줄어들었죠. 지금 1차, 2차 슈퍼 일것까지 어제 3차 슈퍼 일것까지 다 합치니 전체 격차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아마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이 몸통 논란이 계속 일어나면서 안티 이재명 유권자가 중도층이나 민주당 당원 안에서도 많이 생겼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니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그것을 그냥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차, 2차, 3차 선거인단 투표 그리고 권역별 당원 투표를 다 따져보니까 정세균, 김두관 표를 유효표로 했으면 결선 투표로 갔어야 한다. 이 집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낙연 쪽에서는 경선 불복, 뭐 사실상 불복인데 이 해명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경선 불복이 아니고 비디오 판독을 한번 해보자는 거다. 비디오 판독. 너무 박빙의 이 승부가 났으니 축구하다가도 좀 묘하면은 긴가민가 하면은 비디오 판독하는 것처럼 비디오 판독을 해보자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유효표를 아니고 무효표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 상황이 바뀌어서 결선 투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쪽에서는 비디오 판독을 해보자면서 일단 경선 승복 이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기자들이 승복 여부를 물어도 묵묵부담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당 선관위가 다시 결선 투표를 한다고 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죠.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나서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이제 와서 다시 한다. 그러니까는 이 특별당규 59조 1항 해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이 결선 투표를 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당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경선 승복을 발표를 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크게 두 가지 상황을 보겠죠. 하나는 이재명 지지율 추이입니다. 지금 3차 슈퍼위크에서 나타났듯이 이재명의 대장동 연로 의혹이 확산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쏟아지면서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그런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이재명 지지율이 계속 추락을 하면은 굳이 이낙연이 나서지 않더라도 정권 교체가 절실한 친문 진영, 아직 친문 쪽에 힘이 있습니다. 이재명 쪽에 많이 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낙연 쪽에도 가 있고 이재명 쪽에 가 있지만은 거기서도 이재명 쪽에 가 있는 친문도 이재명으로는 정권 연장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용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이 추락을 하면은 후보 교체론이 제기가 되겠죠. 자, 현실 가능성은 다시 따져드리겠습니다. 후보 교체론이 제기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 대장동 화천대유 소유자 김만배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죠. 그리고 핵심 설계자인 이재명의 신복 유동규는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에 대한 연관성이 지금 핵심인데 이재명에 대한 연관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서 지금 검찰도 막 수사를 하고 있죠. 이재명이 구속까지는 안 되더라도 설훈 의원이 이야기했던 이낙연 쪽 설훈 의원이 이야기했던 구속까지 가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후보 등록 전에 검찰에 소환돼서 기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소가 될 가능성은. 자, 기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당헌상의 해석 문제가 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소가 되면은, 대선 후보가 기소가 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헌 당규에는 일단 대선 후보가 기소됐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규정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공직선거법 50조 이야기들을 하는데 공직선거법 50조는 이겁니다. 후보자 추천의 취소와 변경금지. 이 정당은 후보자 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 추천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소속 정당의 제명이 있을 때는 예외를 한다. 근데 이 조항은 중앙선관위 조항입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을 중앙선관위에 한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민주당 단계에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죠. 자, 민주당 단계에서 살펴보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대선 후보가 기소됐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특별 당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여기 보시면은 36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무효 또는 사퇴 조항인데 첫 번째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이 가능성은 없죠. 두 번째는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할 때, 자, 후보자 스스로 당적을 이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때 후보자 등록 무효인데, 그런데 사실 이 조항은 보면은 경선 과정에서 적용될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경선이 끝난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조항이죠. 이 조항은 민주당 특별당규 조항은 경선이 끝난 시점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경선하는 과정에서 경선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확정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물론 대선 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당적 이탈하거나 변경하면은 당연히 그 당과 상관없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별로 적용할 건 안 됩니다. 적용할 건 안 되고, 다만 다른 조항에서 적용할 여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지금까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당원이 기소됐을 경우에 기소 단계에서 어떻게 그 당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느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조국 사태 때 윤미향 사태 때도 있었고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과거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끌던 자유한국당 당규에서 윤리위원회 규정 22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상당히 강하죠. 기소와 동시에 그냥 당원권이 정지되는 겁니다. 이 불법 정치자금 공여 또 직권남용, 부정부패 그러면 바로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당시 구속 기소된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이 조항이 적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 비슷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이 비슷한 조항이 뭐냐면 당헌 80조인데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항에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불법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자, 부정부패 이렇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뇌물 이 경우에는 이 중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들이 있죠. 4.5 뇌물죄 이야기도 있고 정치자금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직자 직무를 배제하면은 그 당의 당원권이 정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은 이것은 그 대선 후보로서, 그 당의 대선 후보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재명이 기소됐을 경우에 후보 교체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발판이 되지 않겠느냐, 연결고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 조항이. 자,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것은 당직자 자격뿐이 아니고, 당을 대표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후보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윤미향 씨가 지금은 무소속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또 걸려가지고. 민주당 소속일 때, 그때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죠. 횡령, 배임, 준사기, 회계부정. 이렇게 기소가 됐을 때, 그때 당시 이낙연 지도부였습니다. 이낙연 대표였는데 당직과 당원권을 전원 정지시키는 그런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낙연 대표가 당이 윤미향을 전혀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자, 기소만 된 것 가지고 부정부패 어떤 이런 문제로 기소된 것 가지고 완전히 이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같은 것을 다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이 결선 투표가 지금이라도 가능할까? 저는 그것은 불가능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불가능 보는데 후보 교체로는 사실 뭐 정치판에서는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조항들을 막 끌어들이면은 힘센 자가 그 안에서 힘센 세력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후보 교체론도 가능하죠. 과거에 크게 한 2번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이해창 전 총재 이렇게 있었는데 두 사람 다 결국은 그때 당시의 여당의 비주류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비주류 후보여서 이 여당 주류 쪽에서 막 견제를 하는 과정에서 후보 교체론이 일어났었죠. 자, 지금도 여당의 주류는 여전히 친문입니다. 이재명은 비주류죠. 그래서 친문 쪽이 맘만 먹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과 이해창은 하지 못했다고 해도 지금 친문 세력 정도 또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론조사상에서 모르는 있다고 해도 임기 마지막까지 이 일정 부분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세력에서 충분히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 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조항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당헌 80조,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이런 것을 적용을 하면은, 정치에서 안 될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후보 교체 문제는 이낙연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 끝까지 버틸 수도 없는 상황에 따라서는, 자,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권 재창출, 여기에 모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문재인 세력, 뭐 일부 이재명에게 갔지만은 이재명이 안 된다 싶으면 용도 폐기하고 돌아옵니다. 이재명 세력이 결정을 하는데 달렸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지지율, 다른 건 없습니다. 지지율에 떨어져서 뭐 구속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기소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더 이상 이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할 지경이 안 된다 싶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조항들을 적용을 해서 제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은 후보직에서 내려앉힐 수 없다. 여기에 그냥 손 놓고 있을 세력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 기준은 오직 하나. 이재명으로 대선 승리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가능성이 낮다고 정권 연장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은 기소를 서둘러릴 수도 있겠죠. 검찰을 동원해서. 뭐 김호수 검찰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기소를 서둘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당헌 80조를 확대 해석하든지 해서 교체를 시도할 것이다. 다만 지지율이 문제죠. 그리고 교체를 시도를 하면은 누구로 교체할지, 그것이 이낙연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인물이 될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송권의 혼수를 보내드린 대들보였습니다.